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사 시작합니다. 저는 오윤혜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기 교수님 모셨고요. 자, 오늘 나눌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있어요. KBS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분이시죠? 박상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8대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범식했습니다. 네, 환영한다고 해야지. 그래도 축하는 해야죠. 축하해야죠. 감사합니다. 첫날인데. KBS 본부 역사상 최고 득표율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네, 저희 조합원 수가 좀 기복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합원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지지를 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KBS 상황이 엄중하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M님 셀프 소개해 주시죠. 언론정책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녹화 전부터도 라이브 전부터도 넋이 나가 계신 한 분이 계세요. 핑크색 옷을 입고 계시는 Y님 소개해 주시죠.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넋이 나가다 못해. 우리 T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TBS 역사상 역대 최저 득표율인 TBS 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셀프 디스예요. 저희가 보니까 지난주 조회수가 18만을 와. 상회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풀 영상이 이 정도였던 건가요? 네. 풀 영상 플러스 이제 저희가 클립. 따로 만든 클립들. 그렇군요. 다 끌어모아서 그 정도. 그냥 영상 3개를 합쳐서 이 언론아사를 이 18만회를 주실 정도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위기는 위기다. 언론의 위기가 왔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지만 권지원님께서 저희에게 편지와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8개월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처음이거든요. 뭘 또. 그리고 글씨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우리 권지원님께서 써주신 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언론아사를 애청하는 시민입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언론의 등불을 밝혀주시느라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께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전북 완주군 옹진읍 시골 마을에 다정다감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달장애, 청각, 지체 장애 직원들이 어울려 일하는 곳입니다. 이 커피와 쿠키는 저희 직원들과 정성껏 만들고 포장한 작은 마음이에요. 어쩐지 여기 이제 원도에 참 좋은 당시 이거 직접 글씨도 써주시고 이렇게 다정한 그녀 그리고 긍정 의 힘 이렇게 예쁘게 또 글씨를 써주셨어요. 원두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4.10 총선까지 더욱 힘내주시길 응원하며 그날이 우리 모두의 축제의 날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아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호응과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다뤄야 할 뉴스가 많은데 또 그 중심에 계신 넋이 좀 나가 있지만 정신 차리기로 하고요. YTN 긴급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김백 사장이 오자마자 기습적으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김백의 전속력 장악이 시작되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내일 모레면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공영방송에서는 천인 공로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백 YTN 사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만들어 기습적으로 틀었다고 하는데 먼저 영상 확인하시죠. 정말 사고네요, 사고. 네. 근데 얼굴 보는 것도 상당히 괴로운데 가발 같다. 저거를 강당에서 어제 오후에 몰래 녹화를 했어요. 보통 방송사에서 저런 취재 일정이 있으면 카메라가 나가니까 영상 기자들이 이제 일정을 올려놓는다고요. 내부 시스템에. 그거를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올리고 편집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몰래 녹화를 해서 원래는 오늘 12시 방송에 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12시 담당 PD가 네. 자기는 방송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11시 40분에 그 주조정실에서 보통 주조정실은 방송사에 광고나 캠페인 같은 거 내보내는 데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기습적으로 20분 전에 틀어버린 거고요. 와. 그리고 저 영상을 이제 기사화해서 축약해서 또 YTN에서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또 5시 뉴스 PD도 자기는 이 단신을 방송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또 방송이 나갔죠. 그래서 그 PD도 제 뉴스 진행 중에 네. 울고 울고요? 울어요, 예, PD님이?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오늘 뭐 YTN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오자마자. 네. 12시 안 되면 그럼 1시, 2시 아니, 들어 되는 걸 이게 11시 40분에 박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약속하고 매뉴얼이 사장 있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하는 그 항목도 똑같아요. 네. 저기 뭐 오세훈 생태탕도 있고 생태탕 보도가 아니라 내곡동 땅 의혹이라고 아. 저희들은 부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이밍이기 생태탕. 때문에 네, 네, 이런 네이밍은 좋지 않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보면은 땅 의혹. 예. 이 뭐 김백 사장도 그 출신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정? 네. 공정을 언론 하고 국민인데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 약속 프로토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언론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뭐 문제되는 보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운운을 하면서 내부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수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거기도 상황인 것 같아요. 대외비 문건이 하나 있나 보다. 그게 뭐 용산에서 보도 지침 같은 게 내려오나 봐요. 사과 지침 같은 게. 그다음에 김만배 신앙님 노치록 보도 그것도 똑같이 사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줄리 의혹 보도 네. 뭐 이런 것도 다 김백 사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YTN 노조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국민들한테 김백의 사과를 사과한다고 다시 성명도 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사장이 원하면 이 커다란 방송국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껴서 송출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은 방송에 개입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YTN 사규 및 단체 협약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다 위반하면 어기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징계해야 되겠는데요? 김백이요? 네. 김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네.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단협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뭐 사장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근데 지금 KBS 사안을 보면은 이 단협 자체를 무효화, 무력화시키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사실. 네. 지금 임명동의제도 안 지키고 그냥 임명한 거죠. 네, 국장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있는데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 보도국장이 뭐 취임하자마자 뭐 인사도 웃긴 게 구두로 냈어요. 인사 발령을 한꺼번에 못 내고 이게 너무나 대폭 그 사람들을 갈아치우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무 지정을 해서 지금 평 기자들은 인사 발령이 나지 않은 채 그냥 근무 지정으로 너 경제부 가 그럼 경제부 가서 일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회사 아수라장이다, 게시판에 그냥. 인사 발령이 네. 붙잖아요. 보통 우리가 방이라고. 평사원들은 안 붙었어요. 그냥 부팀장들만 붙고 그 부팀장들이 그냥 얘기해서 너와, 야, 너 너와 와, 뭐 이런 그래서 너 할래? 이렇게 해서 이 하고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구성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1000명 정도 되죠. 근데 이렇게 총선 엉망으로 일주일이니까 이제 네. 이제 왜 그렇게 하지? 뭐 물어본 답은 있었습니다. 뭐 총선 일주일 전이다 이제 YTN이 총선에 기여를 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김백 사장이 박민 사장이 한 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기치를 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도 훨씬 더 추격시키고 경쟁적으로. 네 그리고 또 와. 사실 박민 사장은 방송에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래요? 송출을 사과 안 했잖아요. 단신을 송출? 냈던 네. 것으로 앵커가 그러니까 냈죠. 9시 뉴스에 그러니까 단신은 냈고 이걸 중계를 하진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과 방송을 한 날 이제 9시 앵커가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 한 4분짜리 보도가 나갔었죠. 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YTN도 마찬가지겠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그다음에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보도, 오세훈 그 내곡동 땅 의혹 보도 이런 것들이 사실 법원의 판결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오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현재까지? 그렇죠. 없고 특히 그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보도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거기 갔다고 목격자들이 얘기를 했고. 심지어 다른 기관도 아닌 검찰이 목격자들의 말이 진실인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은 거기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사과를 하냐라는 거죠. 뭘 사과하는 거죠? 그 사과가 그러니까. 국민한테 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용산에 사과를 한다는 거죠. 자, 김백 사장이 4월 1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와인님 때문에 취임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방송이 무슨 편파 왜곡 방송을 했습니까? 뭘 근거로 막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YTN 직원 10명 중 7명이 언론 노조입니다. AI와 같은 기술을 10명 중 7명 적으로 돌려서 참 좋은 회사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건 공정이고 대통령 비판하는 건 불공정입니까? 부장혁 사장 물러가라! 김백은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지금 오늘도 목이 쉬신 이유가 이렇게 소리를 요즘 많이 지르시나 봐요 회사에서. 월요일 날 질렀는데 왜 수요일 날 모시는 거예요? 지부장님 말씀 듣는데 약간 찡하더라고요. 약간. 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김백 씨는 YTN의 암흑기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선배들 6명 기자 해직 사태의 주범이고 온갖 그 노조 탄압, 공정방송 훼손 뭐 이런 거 다 저지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YTN에서 보도국장 했죠, 상무했죠, 마케팅국장에서 사장만 빼고 다 했는데 이제 사장까지 기어이 해먹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네. 오자마자 사과 방송 이외에 궁금한 것들이 내부에서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없던 자리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벌써 징계나 좌천이 이뤄지고 네. 굉장히 스피디해서 뭐 1호 조치라고 알려진 거는 YTN 라디오에 박지훈의 뉴스킹이라고 있었는데 네. 선방심의에서 계속 표적 심의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박지훈 변호사를 하차시키고 네. 하차 통보도 바로 전날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하차 통보해서 금요일날 이제 방송 그만뒀고 네.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라고 거의 극우 우파 유튜버 있거든요. 네. 뭐 문재인 불법 자금, 뭐 이재명 성매매 등등등 해서 그분 그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온갖 자극적인 말과 선동들이 가득해요. 그분들이 가짜 뉴스 만들었던 사람을 지금 그렇죠. 네. 그분이 그 이제 배승희 뉴스킹은 아니고 그냥 YTN 뉴스킹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도 극우 유튜버 아니었습니까? 못지않은 극우 유튜버였죠.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이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 네. 뭐 대표적으로 김건희 디올백 보도를 언론의 스토킹이다 막 이렇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적 우려를 뭐 비과학적이라고 폄훼하고 그때 영상 봤었는데. 예 어마어마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통신 심의나 선거방송 심의 가면 진행자의 어떤 뭐 편향성 이런 걸 자기들 막 주장을 하면서 그쵸. 이전에 뭐 정치 이력 이런 거 막 지적을 해요. 근데 배승희 변호사도 예전에 뭐 새누리당 이런 쪽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입당까지 아니에요? 했던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홍준표 의원의 그 비서로 출발을 했던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박지훈 지금 그 뉴스킹 진행자에 대해서 방심에서 뭔가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체를 하면서 방심이가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 정치 이력은 다 문제가 없고 야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 이력은 다 문제다 이런 지금 공정 잣대가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돌발 영상이 불방됐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 이렇게 이런 정권 처음 봤다, 이렇게 못하는 정권 처음 봤다라고 비판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물고 들어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공도 나오고 그리고 말미에는 이런 전 정권 탓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정작 선거의 주인공인 국민들과 후보들은 가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가 있다고 아예 불방시킨 거예요. 정말 웃긴 거는 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중심이 돼서 보도가 되거든요. 그때는 시사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쪽 분량이 많다고 기계적 중립 못 지킬 거면 앞으로 돌발 영상 만들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 24시간 정말 땡볕 방송이 되는 겁니까? KBS는 뉴스가 하루에 뭐 몇 번 나눠서 하자면 여기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럼 국민적인 재앙이죠. 24시간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방민보다 뭔가 더 스피디하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걱정은 이제 좀 있으면 4월 16일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영상 기자들이 영상 제작물도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방송이 나갈 수 있을까? 세월호 10주기, 세월호 10주기 세월호 관련해서. 10주기 관련.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돌발 영상도 앞으로 계속 손대려 그럴 거고. 네. 그러겠죠. 너무 암담한데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YTN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 겁니까, 교수님?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총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 민주당에서 언론 장악을 위한 이제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TN, KBS, 뭐 여러 MBC 뭐 장악을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사교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불법성들을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묻겠죠. 책임을 묻고 이 과정에 대해 누가 개입을 했는지도 이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총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네. 또 뭐 법적 대응 이런 것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체협약 지키지 네, 않는 보도국장 인면동의제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파기한 거기 때문에 뭐 소송 다음 주부터 소송 들어갈 거고요. 또 돌발 영상 불방 사태도 아직까지 YTN 내부에는 공정방송협약, 공정방송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싸워야죠. 계속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보셨겠지만 그냥 김백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이렇게 자기가 인사발령 내고 이런 인사권에 문제 제기하면 이건 뭐 경영권 침해다 이런 식의 논리로 대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부 단체협약이나 내부 견제장치로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사장 하나 바뀌면 방송국 전체의 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나중에 이제 법원에도 문제 제기하시겠지만 법원도 되게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셔야 된다. 취임식에서 Y님의 활약이 큰 만큼 Y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갑자기요? 어쨌든 김백의 눈에 든 건 맞잖아요. 영상 봤을 때 김백 사장이 째려보는 거 봤어요. 김백 사장이요? 네. 김백 사장은 원래 저를 매우 안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예전부터. 원래부터. 네. 아, 네. 게다가 아까 허리에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었는 그 모습이 네. 굉장히 눈에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건방져보인다. 일부러 그러신 아주 거죠? 배가 나와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좀 사과해 보려고 이렇게. 막 중간에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네, 청년분들이 막 네. 끌어내기도 했어요? 아니면 그러진 않아요 아직? 그 사장이 끌어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냥 두더라고요. 끊어냈으면 더 조만간은 네. 끌려 나갈 것 같은데. 근데 YTN 구성원들이 보니까 기백이 있더라고요. 뭔가 한 번 이겨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승리의 기억으로 이번에도 기백 있게 김백을 기백만 있고 김백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그리고 저희가 저는 아까 네. 고재 부장님 되게 약간 당당한 게 멋있는 게 조직원의 언론노조원이 직원 10명 중에 7명이다. 이 언론노조원을 다 적으로 돌릴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구성원들의 거의 7화를 다 그럼 뭐 편파적인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고 어떻게 방송국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부터 좀 바꿔 가야 되는데 네. 언론노조 조합원 자체를 아예 적으로 돌리니까. 네. 김건희님이 Y님에게 네가 김백이냐 나는 Y의 기백이다라고 외치고. 예. 그리고 아까 영상 나올 때 Y님 멋있다 이런 네. 거. 심은정님이 Y님 멋있다. Y님 배가 되게 안정적으로 멋있다. 저는 시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YTN이 24번이거든요. 잠깐 채널 삭제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전선이 끝나고 나서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채널 삭제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극단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 필통님께서 네. 24번 제외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 방에서는 46분에 나왔습니다. 방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무조건 여러분의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셔서 총선 네, 이후에 우리 맞습니다. 공영방송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여론조사 여당이 더 유리했다. YTN이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앞에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토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여론조사 왜곡 도를 넘었다. 총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일 텐데 민원연 총선 미디어 감시단에서 여론조사 보도를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수치 왜곡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치를 왜곡했다기보다는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수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왜곡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후보자들 중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잖아요. 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후보가 더 유리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유리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방송 때 이런 여론조사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민원연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주까지 주요 언론사 15개 언론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보도를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차 범위에서 접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현재 제도에서는 그것을 순위를 매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1위고 2위인지를 알 수 없다가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정 언론사들 아까 보신 그래프에 보면은 특정 언론사들은 순위를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데요. 30%의 지지를 받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오차 범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이제 그 30%의 의미는 35%에서 25% 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10%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대 33%가 이렇게 접점일 상황에서는 이게 33%가 우세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네.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선거 여론 선거 이제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5개 정도가 이제 언론사마다 그런 오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평균 이상인 언론사들이 좀 몇 군데 보이는데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보수 언론과 네. 경제 신문이 평균 이상의 이러한 이 오보를 하고 있었고요. 네. 특히 경제지는 거의 2배, 평균 2배 이상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언론사들이 이런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한동훈 24%, 이재명 22%가 나왔을 때 차기 대선 주자 순위 첫 역전되었다. 이재명 한동훈에 뒤졌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도한 건수가 108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67건. 네. 네. 보시면 이제 저기 22%, 24% 이런 게 나오는데요. 오차 범위가 몇 %인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오차 범위가 이제 3% 플러스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저건 이제 순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역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동훈이 훨씬 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네. 특정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대다수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이제 제목을 뽑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여론조사 뭐 3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러면 31부터 뭐 39까지 이렇게 제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뭔가 특정을 하고 싶은 거고 특정하면 순위를 매기고 싶고 순위를 매기면 이게 역전됐다 어떤 그 여론조사의 변화를 그 과학적이지 않게 뭔가 규정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이런 매주 예를 들어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고 주마다 뭐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전주와 비교하는 이런 것들도 대부분 오차범위 내인데 뭔가 약간의 변화를 뭔가 의미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정책 변화나 이런 걸 뭐 이끌고자 하는 약간 언론들의 과도한 욕심 이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런 기준을 이제 과학적이지 않게 적용하면서도 자신의 정파적인 이념에 따라 그걸 한 번 더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후보에 대한 유리한 여론조사 보도를 더 많이 하거나 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여론 참칭, 여론조사 보도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마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수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방심이나 선방심위에서 짚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사실은 그렇죠. 네. 점검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해야 MBC만 되거든요. 짚어요. MBC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여론조사 보도는 저희 이제 보도하는 방송사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석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여론조사를 한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인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의도된 의지가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조사 나오는 거를 결국 우리 시민들도 시청자분들도 현명하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할 때 이제 질문을 틀리 잘못해서 특정 후보나 정당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을 참칭하는 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참칭된 여론조사를 또다시 왜곡되게 보도하는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안 하게 되죠. 보도가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예를 들어 뭐 전주에 비해서 뭐 1% 올랐다. 의미가 없죠. 1% 떨어졌다. 이게 사실 여론조사의 과학으로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갖고 뭔가 대통령의 어떤 것이 여론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론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 좀 변화해야 될 모습이고 시청자분들도 그런 여론조사들의 수치에는 크게 좀 의미를 안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언론에서 방에 올리긴 했는데 그 갤럽 조사 결과가 헤드라인으로 뽑혔거든요. 근데 뉴스원에서 국힘이 37%, 민주가 29%로 오차 범위 밖 앞선 국힘 바닥 찍고 반등세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을 넣은 거예요. 주요 정당 지지율. 근데 조국 혁신당은 비례 그치, 맞아. 정당 지지율에 넣고 보통은 주요 정당 지지율은 빼거든요. 근데 이걸 넣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만을 그 객체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럼 딱 사람들이 봤는데 저는 내내 이런 추세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났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야권의 퍼센티지가 높은데 이걸 나눠갖고 얼마든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언론에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 우리 K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방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MBC에 몰린 선방위 심의입니다. 매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선방의 편파 심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MBC에 대한 편파 심의가 많은데 실제 모니터링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니까 대전 MBC도 여기 있네요. MBC 김종대 시선 집중. 내부의 그 삼노조에서 각 지역사의 뉴스까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명서 쓴 게 또 방심위, 선방심위 가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5개, 6개. 자, M님 선방심위에서 대파값 논란 보도도 들들 복히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대파값 논란 보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대통령 발언하고 한 이틀 있다가 MBC가 논란이 돼서 논란이라고 보도한 거거든요. 네. 그걸 또 방심위 민원 접수됐다고 선방심위에.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선방이에요? 선거방송심의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방심위의 그 민원을 이제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엊그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의 민원의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실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 단체 민원 중 총 189건
있는데 그 중에 국민의힘의 민원이 137건이란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2가량을 국민의힘이 계속 민원을 냈는데 민원팀이 있어요? 원래? 민원- 당마다? 언론 그거 한번 언론 밝혀내야 대응팀 돼요.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팀이 수 있는데 언론 대응팀. 네, 일단은 네. 국민의힘이 네. 제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 있는 137건 중에 77건이 MBC 관련 건이에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국민의힘 너무 MBC 사랑해요. 근데 저게 이제 내부 자료인데요. 이제 저거를 제보를 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입단속 정부 나가게 되면 엄벌하겠다. 뭐 이러한 이게 기밀도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은 뭐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서 뭐 공정한 미디어 환경 보장의 앞장성을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 선방심의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끝나는데 또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해 단체와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원 지금 제기했다는 게 걸리니까 네. 원래 이제 개인 그 민원을 낸 민원인은 사실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좀 자기가 편하게 자유롭게 민원을 낼 거 민원 아니에요. 근데 내죠. 국민의힘은 이거 공적 기관인데 자기들도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경향신문 기사에 이 심영석 경희사이버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부 여당이 대놓고 방시민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방시민은 국정감사를 받고 규제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주체가 정부 여당이 주가 되잖아요. 근데 방심에 민원 내고 이걸 민원을 심사해달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의 민원에 반 이상의 MBC 관련 민원이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많은 공영방송들이 훼손되면서 청취자들의 MBC에 쏠리고 있거든요. 네.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청취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이게 MBC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아니 뭐 시청률 올라가고 청취자 늘어나면 도움은 되죠. 근데 이게 뭐 방송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지에 도움이 되냐고요. 아, 유지에는 시청률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MBC 신뢰도를 올려준 국민의힘에 감사하죠. 그러면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그렇죠. 네, 재정적인 부분은 뭐 바로바로 하나하나 건건이 무슨 광고 단가가 달라지지 않지만 큰 틀에서 청취율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뭐 광고 단가 이런 거에 플러스가 되죠. 근데 그거 광고 단가 쌓이기 전에 지금 계속 벌점 내려갖고 제어가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예. 지금 법정 제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의 신뢰는 묻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런 제도적인 불신적인 점수를 막 이렇게 쌓다 보면은 네. 최근에도 김준혁 후보 관련된 영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 뭐 잠깐 보고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과거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한 대목 등이 논란거리가 된 건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김 후보는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반박하는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갔다. 아니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난번에 어머나. 숫자 1 얘기했을 때 일개보에 네. 파란색 숫자 1이 민주당 뜻한다고 네. 왜 선거운동 하냐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말도 안 되는데 저기 지금 파란색 옷 입고 김준혁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걸 누가 다 몰라요. 알죠. 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갔다고 김준혁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위한 또 MBC의 선거운동이다. 김준혁 후보가 뭐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수이신가요? 학생인가? 이화여대는 왜 나와요? 그럼 이화여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앵커 멘트는 네. 김준혁 후보에 대해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화여대가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앵커 멘트에 국힘 로고랑 이대 로고가 나간 거예요. 네. 저걸 갖고 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방방 뜨면서 저것도 아마 지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이 보도 때문에 국힘이 민원을 직접 제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선거를 앞두고 MBC는 편파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들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저런 것도 딱 잘라서 저렇게 막 캡처해갖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앵커의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뭔 맥락인지 아는데 저렇게 캡처해서 돌면은 또 오해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선거 개입을 하고 부당한 이제 선거 보도의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억압하는 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런 과도한 민원과 심의 그리고 되게 편파적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 나중에 어떻게 법정 제재나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제재나 처벌은 뭐 힘들겠지만 계속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악용되고 있죠. 네, 예.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누가 제도를 운영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도를 누가 관장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정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제도 자체가 이렇게 완전 무력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제도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네. 어쨌든 시민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오늘 답은 다 총선으로 해결시키실 작전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심의나 네.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도 지금 총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국힘에 불리한 것들을 이제 너희는 하지 마라고 하는 어떠한 이 공개 경고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BC를 향한 선방심위원들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M님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손형기 TV조선 추천회 위원은 의견 진술 대화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당히 비하한다고나 할까.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권위를 흔들려고 한다는 느낌까지 받는다. 이때까지 우리가 MBC에 제재했던 일들과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잘 알고 있네요. 그 뒤에는 이제 최철호 의원은 네.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제가 아는 방송사상 이런 방송은 없다. 편파 방송 극치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MBC를 민주당 기관 방송, 민주당 하청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저런 마인드로 지금 다 심의하고 민원 넣고 있는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저 인식 자체가 엄청 편파적인 인식이에요. 저게 보통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문제화하는데 네. somebody 이런 말을 써요. 누군가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 누군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 시민들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들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3노조 정도가 소수의 어떤 극우 성향의 노조들이 문제 제기할 그런 류의 대화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저런 규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뭐 권위를 흔든다라고 얘기하는 저 인식 자체가 엄청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MBC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기죽지 않고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방송을 했고 선방심의의 이런 제재는 부당하다라고 고개 숙이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자신들을 비하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과하고 바싹 엎드리는 언론사에는 징계를 경하게 해주고 이게 부당한 심의다라고 아니 그 심의의 의견 진술은 각 언론사의 의견을 들으려고 만든 자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보도의 공정성과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 그게 선방심의의 권위를 흔든다. 왜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게 권위를 흔들어서 비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징계를 세게 때리고 네. 그 징계 세게 때린 거에 대해서 보도하면 또 징계를 세게 때리고 네, 앞으로도 말은 안 통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 선방심의를 해체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M님은 1인 시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지 보니까 지금 표정이 굉장히 또 결기가 가득 차 있으시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해서 집행부들이 네. 그 상암 DMC 여기랑 저기는 이제 점심 때 네. 회사 앞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가 MBC만을 표적 삼아서 징계하는 사례들을 국민들한테 좀 최대한 알려내고 네. 이후에라도 이런 류의 선거방송심의위는 사실상 선거 개입이다. 이런 공정성 심의를 선거방송심의에 자격 없는 위원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럴 거면 선거방송심의는 해체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들을 최대한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은정님이 T님 목소리를 M본부에서 들을 수는 없는 건지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TBS의 사태에 대해서 MBC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제가 한번 민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쪽에. 네, 많이 저희가 더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MBC가 정말 최후의 보루예요. 저희 그 김백 사장 취임식에도 오직 방송사에는 MBC만 왔어요. 예전에는 KBS, MBC, 뭐 YTN도 이제 KBS, MBC 사안이 있으면 가고 했는데 이제 YTN은
안 보내겠죠. KBS는 이제 박민 사장 온 이미 안 이후부터 오죠. 안 오고 저희 있어요. 주요 네. 현장에서 네. KBS 카메라가 사라진 지는 좀 됐고 네. 요 뒤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 저희 4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 할 때 저희들이 YTN 카메라가 올까 했는데 안 왔어요. 슬프다. 이제 딱 그런 게 취재 현장, 사건 현장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심각한 사회에서 일이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이상 정말 좀 부끄럽지만 네. KBS를 통해서 YTN을 통해서는 보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뭐 장악되지 않았던 많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보도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선배 후배라고 불리는 기자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인연적으로 권력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한 축은 이 언론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원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셨는데 제가 8개월 동안 본 중에 가장 밝은 모습. 오셨었어요? 아까 인사했잖아요. 가장 이제 8개월 동안 저런 환한 미소를 처음 봤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분 나홀로 속사포입니다. 얼마 전 의대 증언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있었어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도 없고 51분 동안 혼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어쨌든 기자회견을 취임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두 번 하고 안 하시죠? 아니, 두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죠. 아 그래요? 네. 온리 원입니까? 이게 되게 의아한 상황이잖아요.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없었고 그런데 나홀로 담화를 지적한 이 언론사는 단 3곳뿐이었고 또 이거를 또 의외로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해석한 언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께서 2,000명 의대 정원을 이제 뭐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51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말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문제를 지적한 언론사가 3곳이다. 저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의 담화를 언론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마치 2,000명 의대 정원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발표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채널A 것이죠. 보니까 대통령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첫 시사했다. 근데 마지막 문단 저는 이제 들었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2,000명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숫자다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언론사들이 오히려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유호적으로 이번에 좀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취재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저도 51분 담화를 쭉 봤거든요. 근데 저도 느끼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여론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좀 조정을 해서라도 정부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론이고 기자들도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담화를 마치고 물어봤대요.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진짜 정말로 대통령이 조절할 뜻이 없으신 거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열려있다. 그래서 대통령 그 안 중에 담화 내용 중에 보면은 통일된 안을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태용 정책실장이 2,000명이 변동 가능하다라는 주석을 달아줬대요.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보도가 나왔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말을 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말을 들은 사람의 이 받은 느낌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과 해석해 주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을 해보면 대통령 51분의 발언이 어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을 걸 뻔히 아니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가 그 고지고대로는 이해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주석이나 해석이 있어야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기자가 왜 그걸 질문하죠?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비서들의 주석이 필요한지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정말 그 진위를 궁금했겠죠. 너무 놀라서. 네, 너무 놀라서 기자들도.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듣지는 않고 그 내용 연설문 쭉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걸 왜 지금 하지? 이런 연설을 타이밍도 이상해요. 2,000명에 대해서 뭔가 물러날 뜻을 그래야 뭔가 사태가 진전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고 있다가 딱 연합뉴스 제목을 보니까 저런 식인 거예요. 아,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이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해가 51분 중에 저런 여지를 얘기한 게 1분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김민께서 말씀하셨던 게 보면은 기자들도 워낙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정말 이건 아닐 거야 아닐거야를 확인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사에 녹여내고 싶은 근거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보면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잖아요. 네. 왜 같은 나라에서 의역과 직역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언어를 쓰는 기분이다. 근데 네. 실제 의협에서도 이제 담화가 나온 뒤에 입장이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들었던 당사자조차도 윤 대통령이 입장 변화가 없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KBS 대외비 문건입니다. 박상현 본부장님 나오시자마자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MBC 스트레이트가 밝힌 KB 대외비 문건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네. 저희도 이제 취재팀을 통해서 받은 게 이제 이게 저희가 아직 전문 한 번도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문건인데요. 이게 문건인데 뭐라고 써 있죠? 뭐 처음에 위기는 기회다 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딱 꽂혔던 한마디 뭐 몇 문장을 읽어드리면 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 그리고 우파 중심으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를 포함하되 임원이나 자회사 사장 및 감사, 국장급 직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파 등용 이런 말이 있고요. 가능한 우파 등용. 네. 뭐 그리고 임금 삭감 및 성과 중심의 임금 구조 개선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작 인력 축소 선언, 외주 활성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좀 요약을 하자면 네. 언론노조 KBS 본부를 박살내고 우파 중심의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네. KBS를 껍데기만 남겨라 라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됐습니까? 많은 것이 실행이 됐죠. 실제로 보면은 뭐 저기 나왔던 것이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 중에 하나가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 준비. 이거 했죠. 취임 다음 날. YTN도 김백 마찬가지로. 사장처럼 했고 뭐 우파 중심의 인사를 해서 조직을 장악해라. 저희 KBS 본부가 단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절을 시켜야 할 대상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 간부진 인사에서 부장급 이상의 간부 인사에서 저희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저희 전체 직원 중에 절반이 저희 조합원인데 네. 간부 중에서는 11%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같은 균질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는 제2노조 노조나 뭐 저희 다른 조합 소속의 네. 뭐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럼 그쪽 노용 방송이네요, 뭐.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임명 동의제 뭐 독소 조항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도 안 지키고 해줬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런 독소 조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어요. 단체 협약, 무협약 사태까지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사측에서 단체 협약의 채무적 효력, 괄호에서 조합비 공제 협조를 지렛대 삼아서 단체 교섭의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좀
노조 탄압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계획한 거고 누가 작성한 그걸 겁니까? 저희들이 좀 좁혀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은 적어도 현업에 있는 방송 제작 직구는 아닌 것 같다. PD나 기자. 왜냐면은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콘텐츠 경쟁력에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 돼야지 뭐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건의 대부분은 인사, 노무, 비용, 노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직무는 좀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네. 뭐 그쪽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 관련해서 성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셨던 분들도 대부분이 일치하게 꼽는 사람들이 네. 몇 명이 안 됩니다. 좁혀지고 있네요. 좁혀지고 이 문건 작성자가. 근데 이거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고 이거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방송법도 위반하는 소지가 단분이 있는 게 이 구체적인 명칭이 있잖아요. 박민 사장이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사장이 이러한 부당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송법상에서 제일 첫 번째 문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어떤 법적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박민 사장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네, 곳곳에 이렇게 명시가 돼 그럼 있고. 박민 사장은 아닐 것 같아요. 박민 사장한테 뒤에 쓰면 더 네. 높은 사람이 박민을 이용해서 KBS를 자각하는 것 이게 같은 보면은 느낌인데. 이제 그렇죠. 회사에는 저희 정책을 담당하는 전략기획실이라는 공식적인 부서가 있는데 네. 그 부서에서 만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장에게 비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KBS를 움직이는 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비선이 관여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네. 그럼 저희들이 계속 사측은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게 뭐 근거 불문의 뭐 괴문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문서가 어쨌든 간부 사이에서 유통된 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실제로 사장이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지만은 이 문건이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이 됐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일종의 지침 내지 가이드로 네. 간부들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 진상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언제 정도 이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는지 궁금한데, 왜냐면은 이게 이사회에서 사장 임명을 제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 제청 전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후에 만들어졌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9월 말 정도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움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보면은 저희들 8월달 수신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제 8월달 수신료 실적이 9월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월 말에 작성을 했으면 9월달 데이터를 썼을 텐데 그렇네요. 8월달 데이터를 썼으니까는 최소한 9월 말 이후에 작성이 됐다라는 것이 좀 유추가 되고 그때는 박민 사장 취임 전입니까? 전이죠. 그리고 제청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모 전이지 않나요? 그게 그때는? 공모는 하고 진행되고 공모는 있었던 진행되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 미션이네. 그러니까는 오, 신기하다. 제청 이전에 그 부분 라는 보시면. 것이 되고 그러면서 또 보면은 김희철 사장 가처분 결과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처분이 10월 20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서 네, 이렇게 보면서 작성이 되었을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좀 그런 게 진짜 무섭네요.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문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파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우파를 각 보직에 등용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영방송에서. 아니,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좌우를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될 사람들이 네. 우파를 등용해서 우파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 YTN 김백사장 어딩에서도 YTN 처음에 민영화 뭐 사형화 얘기할 때는 공기업 자산 건전성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한전의 자산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근데 김 사장이 뭐 취임상가에서 뭐 YTN 줄리 관련 보도를 줄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된 것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권의 뭘 자문해봐요.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의 밑보인 방송을 해서 민영화됐다라는 걸 사장도 저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정말 국민들 속이는 사기극이라는 게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사람들을 우리 이제 공영방송에서 어떤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일, 행적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한 균형감과 공정함과 상식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우파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파 좌파라고 하는 거는 반대 진영에서 그쪽을 정파적이라고 그 낙인 찍을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우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은 여기서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노조 KBS 본부는 좌파다. 이거를 지금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좌파 개념이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좌파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을 좌파로 그게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에 대한 문제로서 우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뭐 말 많으면 빨갱이고 뭐 정권 비판하면 빨갱이고 이런 거랑 똑같은 인식을 정치적인 이념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KBS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저희가 요 관련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아직까지 저희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전문 공개를 안 했는데 뭐 어제 오늘 해서 그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이 법률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고발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 근로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좀 찾고 있고 회사에서도 뭐 MBC 뭐 보도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죠. 진실을 밝혀주시겠다고 하는. 근데 이 문건이 과거 MBC에 또 이런 그렇죠. 문건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요거죠. 제가 언론사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한결같네요. 2010년 3월에 2010년. 만든 거고 이건 대외비. 그래서 이거를 이 작성을 사실상 유도한 것이 당시 이동관이었다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가서 진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똑같이 뭐 1단계 간부진 인적 쇄신, 뭐 편파 프로 퇴출로 개혁 기반 조성, 뭐 그 다음에 노조 무력화, 그 다음에 뭐 MBC 민영화 이런 단계별 전략들이 다 나오고 여기도 보면 단협 뭐 노조 측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단협 폐지를 통보,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방안 검토. 이런 식의 이제 과거 국정원이 짜놓은 매뉴얼들이 이제 뭐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KBS의 현실에 맞게 작성해하고 저런 식으로 유포를 하고 있는 거죠. 14년 전 문건인데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세세하게, 그렇죠. 조금 훨씬 디테일해지고. 업데이트된. 이명박 시절. 이명박 시절에 그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는데 그때 이동관은 빠졌죠. 이게 죄인 건 알고는 있는 거네요. 대통령실도 어쨌든. 그래서 대외비라고 문건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알려지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키지 않도록 그분들 조심하시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알려드립니다.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총선까지 쉿.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티님? 네,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좀 방송 이미지, 여론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방송의 힘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마 TBS를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잘 길들여서 뉴스공장 정도만 폐지하고 잘 길들여서 자기가 자기 정책을 홍보할 그런 방송사로 수단으로 써먹을 생각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가져갈 그 공적을 홍보할 수단을 이렇게 내팽개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요. 근데 다만 국힘 내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세력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윤석열과 그러니까 초반부터 척지고 싶지 않을 거고 게다가 국민의힘에 있는 문광희 의원들이 워낙 강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줄다리기 하면서 사실은 보고 있는 건데 총선이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가지는
의미가 되게 커요. 왜냐면 자기 입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정해지는 어떻게 거예요? 돼야 좋아지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약에 패할 경우에 네. 대권 후보로서 좀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입김이 좀 세질 거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뭔가 자기의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좀 조용히. 왜냐하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총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저는 끝나갈수록 그러니까 유해 조례안이 끝나가는 시점, 5월 말 시점이 갈수록 지금까지는 시의회의 책임론이었다면 결국에는 오세훈 책임론 부각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아마 그때 결심을 할 겁니다. 시위를 거스르면서 TBS 살려줄 것인가? 그걸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다고요? 입장이 바뀌면 TBS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의회와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장과 네. 시의회 그 사이는 원래 뭐 균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이 만약에 그 행정력을 실행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마음을 먹고 타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했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너무 비겁해요. 약간 네, 그렇죠. 이게 사실 TBS가 서울시의 어떤 자산이고 네. 이게 그 TBS를 폐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죠. 평가를 받고 우리는 TBS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이슈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선거 전에 그냥 쉬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국 하나 지금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총선이 지든 이기든 TBS를 살려놓으면 오세훈 시장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 김어준만 빼고 이렇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패국 수준까지 그냥 내버려 두다가 네. 총선이 만약에 국힘이 조금 불리하면 네. 자기가 뭔가 더 급부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서 뒤집는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TBS를 살려줄 마음이 생기는 게 과거에는 그냥 소극적이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총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에 사실은 TBS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본인이 나서진 않았지만 자기의 그러니까 밑에 홍보기획관이나 아니면 TBS를 통해 시위를 설득하려고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시지를 낼 순간이 일단은 이제 5월 초에는 반드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 정권에 유리하게 그 선거가 진행이 되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는 불리해지는 거고 오세훈 시장이 TBS를 뭔가 더 살릴 여지가 더 줄어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요? 정말 태국 사태가 왔다고 하면 이건 제2의 무상급식으로 번질 사안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경선 같은 때나 아니면 민주당하고 진짜 대권 도전을 했을 때 이것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오세훈 시장한테 전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살릴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살렸어야죠. 메시지를 내고. 그렇죠. 솔직히 자신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부재를 사실 자인하는 꼴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근데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자기 맞아요. 정치력도 아니고 비겁하게. 그럴 거면서 무슨 대권을 꿈꿉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진짜 답답하네. 그리고 우리 최 장군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겨레 인터뷰 이후에 이렇게 DJ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뉴스 들려주셨는데 좋은 결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일단 제작 PD들과 팀장이 좀 제안을 했나 봐요. 보도본부장한테. 그래서 일단 12시 955쇼는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프로그램을 완전히 타이틀과 진행자가 완전히 교체될 것 같고 네. 4시 프로그램인 그 최장군입니다.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는 진행자는 유지. 근데 최장군이라는 그 캐릭터는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정말 왜 시조런 거 아니에요? 뭐 어쩌죠? 그래서 최장교? 4시 상륙작전 최지은입니다로 해서 최장군 캐릭터를 이름을 찾으셨네 그래도. 네.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결론이 났다고. 그냥 최장군으로 다시 놔둘 수는 없다 이건가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최장군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강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출연자가 있을 때는 유효했는데 이게 출연자가 싹 없어졌어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불장군. 네, 그런 모습이 어색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자기 캐릭터를 버리고 최지훈으로 갑자기 하면서 이제 음악하고 멘트만 치라고 그런 제안이 그래요? 들어왔다고 음악하고 하고 멘트만.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시장 실망을 투표는 언제 하는 거죠? 네? 한지 얼마 안 돼요. 대권 꿈도 못 꾸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럴 수가 있는 거군요. 오늘 각사에 너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듣다가 많이 나가셨거든요. 또 지금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다시 보기로 우리 지난 편도 18만 회를 기록했으니까 3방이 6만인가 뭐. 네. 제방이 6만, 뭐 처음부터 한방이 총선 이슈로 4만 떼었어야 정도. 돼요. 네. 네. 또 내일 모레면은 여러분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6시부터 6시까지. 저는 오늘 이 대파 드레스를 입고 이거 대파 드레스요? 지금 대파 드레스 아니었거든요. 이 드레스를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녹색 정의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2주 사이에 대파가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제 한 뿌리까지 다 표현한 머리는 뿌리? 아니 여기 하얀색 있잖아요. 대파 드레스라고 말씀해 그래, 주셔가지고 네. 저 사전 투표 때 이 대파 드레스를 입고 투표 인증하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이 언론인들 진짜 투쟁하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삶에도 꼭 좋은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빌리님 혹시 한 줄 평 네. 총선이죠? 네, 총선이기 때문에요. 네.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민심의 흐름을 이제 쉽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더 궁금한데요. 이거 하나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여론 참칭 카르텔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여론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이제 호도하는 어떤 그런 보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위 분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주위 분들이 믿으시는 어떤 채널들을 주로 이렇게 보시면서 스스로 의견들을 좀 만들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도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도 다음 주 다음 주 4월 예고해 9일 날 주셔야죠. 화요일 날 아, 한다고. 가장 중요한 예고를 안 네네네. 했군요. 저희 4월 10일 투표 바로 전날 4월 9일 8시에 언론아사는 찾아옵니다. 4월 다음 9일 주 화요일? 화요일. 예. 그날이 시즌 3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한 가지 정정 사실. 네. 아까 제가 배승희 씨에 대해서 네. 홍준표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